안녕하십니까. 터널하기 제일 강국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장창입니다. 원래는 오늘 조선과 미국, 우리 민족 대 유대 자본가 세력들의 그 대결전에 대한 그 역사를 쭉 한번 훑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 12월 9일인데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방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지금 많은 그 논란들이 있어서 뭐 정리를 먼저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그것부터 먼저 방송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김정은 위원장님의 방한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조미 간에, 그 다음에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들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실천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전혀 역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11월 11일 기사예요. 북매체에서 UN 북인권 결의안 채택에 남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연합뉴스에서 기사를 냈어요.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11일 논평을 통해서 북에서 최근 남조선 당국이 UN 총회에서 예정된 북인권 결의안 채택 노름에 또 놀아난다면 불과 얼마 전에 역사적인 평양 순회 상봉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을 약속하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라 라는 그러한 발언들이 나왔죠. 이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하지 않고 참가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나온 이후에 나온 북에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유엔에서 미국은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 직후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일단 조선은 그럼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남미를 순방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때문에 가는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이끌고 들어갔는데, 이때 멕시코, 쿠바,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리고 중남미에 있는 여러 국가들의 대표들을 대부분 다 만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쿠바에 들려서 또 한 번 더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귀국길에 올라요.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전통적인 반미 국가죠. 반제국주의 국가고, 남미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어떤 영향력에서 그 독립을 이룬, 대신에 그로 인한 그 경제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독립을 지키고 자주국가로서 그 지금까지 살아온 두 나라, 미국의 바로 턱 밑에 있는 이 두 나라, 그래서 조선하고 역사적으로 계속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이 두 나라하고 중점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남미 국가들을 두루두루 만납니다.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은 일단 베트남에 들려서 베트남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회담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시리아에 가서 알 아사드 대통령 만나가지고 또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시진핑을 중국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리용호 외무상하고 시진핑, 그 다음에 왕이 뭐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중국하고 또 회담을 하고, 그리고 일정이 없는 어떤 그 몽골에 또 지금
들어가는 그 상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몽골하고도 물론 이제 협력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일본이죠. 일본이 그동안 북한하고 북이랑 이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서 계속 극비리에 몽골에서 만남을 접촉을 해왔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 조선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그 일본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일본이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만나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아마 이번에도 룡호 외무상이 몽골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극비리 한번 만나서 다시 한번 회담을 하려고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아베가 발표를 했죠. 이 핑계는 뭐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몽골 총리가 일본에 들어와서 북과 이 대화하는 거에 좀 도움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협력을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듯이, 일본도 이제 사익들 찾아서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이후에 갑작스레 그 180도 돌아서는 그런 어떤 그 결과물들이 국제 무대에서는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회담을 했는데 결과가 뭐 명확하게 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그 회담 직후에는 힘의 힘 대결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가 다시 또 회담을 해서 실질적인 얘기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그 좀 더 양국 관계가 좋아지는 식으로.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천마적짓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뭐 항공모함급 전함을 뭐 항공모함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늘리고 뭐 미사일을 추가로 도입하네, 뭐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네라는 이 군사 대국화 움직임을 계속 떠들어대는 상황에서 뭐 하나 터지겠다 싶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뭐 예를 들면 뭐 전화기가 불통이 돼갖고 전부 다 한동안 뭐 마비가 온다거나, 그게 뭐 어떤 그 스웨덴의 업체에서 뭐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자본주의 시스템의 국가들이 생활은 편리하고 풍족할지 모르겠지만 맹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전기, 통신 이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안 돼, 아니면 에너지 부분 뭐 하나만 제대로 안 되면 국가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인 그런 취약한 상황. 근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그렇게 유지해 왔던 건 뭐냐면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내가 공격받거나 전쟁의 위험을 우리는 받지 않을 것이다. 왜? 미국이라는 든든한 나라가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 미국하고만 짝짝꿍 잘하면, 이란 생각으로 안일하게 나라를 운영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조선 쪽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몽골은 둘 다 중국 위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판이 제대로 쉽게 중국, 러시아, 미국하고 북하고 이 같이 합의해서 서로 이게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이 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 판을 짜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위아래에 있는 몽골, 뭐 베트남, 그 다음에 중동의 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미국 본토 턱 밑에 있는 쿠바, 베네수엘라, 이 나라들하고의 새로운 판짜기 그림을 얘기하고 돌아온 거죠. 그 사이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그 며칠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일단 오펙이 이제 석유를
통제하는 그런 석유 수출 기구 오펙이 산유량을 감산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미국하고 대립을 해왔죠. 미국은 유가를 내리기 위해서 했고, 오펙은 미국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번에 오펙 플러스죠. 오펙하고 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제재 중인 이란은 감산 적용해서 공식 면제를 하고 감산량은 120만 배럴. 석유 수출기구 오펙 회원국과 러시아 등 10개의 비회원 산유국으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가 하루 12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하루 12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회원 산유국들은 하루 감축분 중에서 40만 배럴 담당, 러시아는 하루 산유국 중 20만 배럴 감축, 나머지 9개 국가가 20만 배럴 감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제재를 받는 이란은 감산 적용이 면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산유량 감산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온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끌어낸 이번 합의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산 규모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1일 120만 배럴로 결론나면서 그동안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으로 내리막길을 걷던 국제 유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 결국은 유가가 상승을 하도록 만든 거죠. 유가가 상승을 했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나라, 대부분의 비산유국들은 다 부담을 지겠지만 특히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다 차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 그 다음에 화물 운송도 그 트럭이 막 대륙을 가로질러서 움직이는 그런 물류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유가가 오르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미국이거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원유 수출국 됐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원유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12월 7일자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그동안 석유가 없어서 수입을 많이 했느냐? 그건 아니죠. 석유라는 건 유한한 자원이죠. 유한 자원. 근데 없으면은 이 나라의 그 경제적인 부분이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석유잖아요. 석유는 단순히 자동차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옷 만들 때에도 석유화학 제품들, 페인트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는. 근데 이게 유한한 자원이란 말이에요. 이 유한한 자원이 미국에도 많이 있고 중동에도 많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에 있는 거는 아껴두고 우리보다 힘이 약한 나라들에 있는 걸 먼저 갖다 쓰는 게 훨씬 유리하죠. 나중에 이 석유가 부족해졌을 때 자국 걸 갖다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팔더라도 비싼 값에 팔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미국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미국이 자국에 있는 석유를 퍼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을 싸게 그냥 힘으로 뺏어갖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셰일 오일이라고 하죠.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냥 땅에 꽂아서 있는 걸 뽑아 올린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파쇄법 해가지고서 그 오일을 뽑아 올리는데, 이게 생산 단가 자체가 일반 그냥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 더 비싸죠. 생산 단가가. 그래서 이미 과거에 미국이 셰일 오일을 개발하려고 막 했는데 그때 사우디에서 생산량을 많이 늘려서 가격을 다운시켜 버렸어요. 유가가 다운이 되니까 미국에 있던 그 셰일 오일을 개발하던 회사들이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1배럴 하는데 한 $40가 들어가는데 유가가 뭐 $50, $40 이렇게 내려가니까 수지 타산성이 안 맞으니까 다 스톱을 했단 말이에요.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고. 근데 다시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채산성이 또 맞으니까 다시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높은 게 좋고, 대신 긴 시간, 장기간, 미래를 봤을 때는 나쁜 거죠. 트럼프는 좀 장기간을 보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유한한 자원인 석유를 갖고 수출을 해서 그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싸게 해서 금방 없애느니 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다른 어떤 대체 어떤 그 경제적인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는 석유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석유 이 오펙이랑 그 오펙 플러스 이 단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적정한 가격대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미국이 그냥 힘으로 그걸 통제를 했다라고 하면, 특히 사우디를 통해서. 근데 이제는 사우디가 러시아하고 손발짝짝 맞추고 있잖아요. 사우디가 역사적으로 친미 국가죠. 또 오펙을 주도하는 산유국으로 미국의 군사 지원도 제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이란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반미 투쟁해온 나라들한테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는 그런 나라가 사우디였는데, 지금 이 사우디도 보면 이란 핵합의, 미국하고 이란이 핵합의를 한 이후에 사우디가 러시아하고 이제 가까워져요. 사우디 그 국왕들이 러시아를 방문을 해서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좀 더 경제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막 하던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 제가 봤을 때 뭐 미국하고 뭐 또 유대 자본 세력들이 공작을 했겠지만, 이 쿠데타 같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면서 이 젊은 왕세자가 실권을 쥐고, 이 젊은 왕세자가 실권을 쥔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중동에서 미국 정책을 대리 수행을 하죠. 예를 들어서 예멘 전쟁에 뛰어들어서 대신 전쟁을 수행을 하고, 시리아 내전에서도 무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던 사우디를 다시 돌려 세웠다. 쉽게 얘기해서 그 최고 통수권자들을 물러나게 하고 이 젊은 왕세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지도자로 다시 이 사우디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왕세자가 까슈쿠지 사건 딱 터지면서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우디의 미국 무기를 더 이상 팔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하고 하면서 미국 스스로 사우디하고의 그 협력 관계를 깨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동시에 또 사우디에서는 러시아의 S-400 무기를, S-400 그러니까 미국의 사드 같은 거죠. 근데 사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렴하고 실전에서도 훨씬 더 효용이 높은 그런 S-400 무기를, 또 최신 무기죠, 러시아에서도 이거를 도입을 추진을 해요, 사우디가. 그러니까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사우디 왕세자하고 푸틴이 만나면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사진이 절묘하게 그 뒤편에는 트럼프가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보통 하이파이브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뭐 작전이든 뭐가 이렇게 서로 이게 했던 게 잘 맞아 떨어져서 그게 성공을 했을 때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잖아요. 서로 같은 편끼리. 저끼리 저하고 이거 하이파이브를 하진 않죠. 그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 언론에서 떠드는 걸로 알고 있었던 사우디의 모습은 친미, 친미국의 개였는데 푸틴하고 하이파이브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 왕세자도 벌써 뭐 암살을 당하든 뭘 하든 하고서 다시 또 뒤집어져야 되지만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사우디는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을 해 나가면서 중동에서 이제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닌 나라로 커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란하고도 관계 개선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방송에서 예멘 전쟁에서 미국은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 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듯이 이제 미국은 트럼프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미 본토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더 이상 군사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빼려고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그 군산 복합제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군산 복합제 기득권 세력들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